자, 오늘 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 있어봐. 뭐가 없어졌다. 잠깐만. 자, 어, 잠깐만. 여기입니다. 다시. 잠깐만. 음. 띠띠띠띠. 오. 자, 위험해. 자꾸 안 보여. 자, 찾았습니다. 자, 주목. 시작합니다. 자, 주먹. 주목. 자, 얘들아, 아빠네 그리고 수연이도 왜 요즘에 자꾸 뒤로 오지? 설마 저기 자고 있다가 갑자기 막 저녁에 잘 놀고 이렇게 마무리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어허. 아니, 수연이 목소리 반갑습니다. 자, 요새 시간표 좀 되나? 토요일만 뒤에 이 시간에. 그래? 알겠습니다.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다, 수연아. 자, 우리 매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숙제 빨리 좀 보내주고 우리 대체적으로 학원이 이제 이번 주 오는 월요일 화요일쯤에 이렇게 다 하나 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네, 오늘 밖에 나가는데 보이던데요. 아니 그래 하고 있어 지금. 대체로 책가방 메고. 가. 근데 아직 우린 결정을 못했어.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계속 이 뭐야, 상태인데 다음 주를 학원에 갈지 안 갈지가 결정이 안 났어. 그래서 주중에 우린 자주 보니까 얘기를 또 해줄게. 알겠지? 그리고 오늘 거는 얘들아 쉬운 건데 그래도 얘기를 이것저것 할 테니까 들어보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다시 안 보자라는 게 우리 주의야. 알겠지? 그리고 유튜브에 올릴 거야. 자, 쌤, 제 얼굴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얘들아, 자, 너무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에 올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께서 혹시나 보시고 너는 왜 수업에 반응이 없니? 그러면 약간의 야구 몽둥이랑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조심해주고 약간의 반응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는 모르겠고 동영상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한두 개씩 올리고 있는데 쌤, 그거 있잖아요. 그거요. 올려볼게. 한 번에 다 올리지 마시고 잘라서 올리시면 바로 잘 올라가요. 영상을 잘라서 30분씩 잘라서 올라가면. 그렇게 할까? 네. 어떻게 자르지? 프로그램 사셔야죠. 정말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영상을 잘라서 올려볼게. 근데 한 덩어리로 일단 올려놔서 그래서 너무 안 올라가더라. 이렇게 계속. 그럴 수도 있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뭐 올렸는데 뭐 수정도 안 되고 지금 나도 잘 몰라가지고 이러다 정말 자 나중에 학원도 좀 영상을 좀 해보고 해야 되겠다. 자, 대민아. 네. TV에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되게 네. 허해진 것 같아. 뭔가 살만하구나 요새. 자, 그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빨리 보내래. 자, 숙제. 그리고 그냥 듣는 거 아니래. 그래서 얘들아 일부러 지금 이걸로 하고 있어. 그냥 백지로. 나중에 파일은 다시 보낼 거야. 독서 파일 숙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파일은 나중에 보냅니다. 몇 개 하고 나서 본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자, 시작합니다. 다 지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 라는 천원지방입니다. 천원지방. 자꾸 약간 천방지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들아 그러면 요거대로 말을 해보면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면 얘들아 땅은 네모나고 하늘이 둥글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하늘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하늘. 사람이 어디 있겠노? 중간에 있겠지. 여기. 맞아. 여기 있을 거야. 사람 너무 크잖아 갑자기. 자, 여기 있을 거야. 되겠지? 이게 뭐라고 얘들아? 천원지방이래. 자, 됐지? 일단 그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기본적인 천지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대해서. 자, 어려운 건 없대 오늘도.
고대 중국에서는 천원 지방의 천지간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아, 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김오찌. 자, 자꾸 시끄럽게 하면 마이크 끈대. 자,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펼쳐진 거지. 맞지? 그럼 여기 사람이 있는 데가 어디야? 중국이겠지. 이해되겠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둥근 하늘을 네모진 지상에 그대로 투영하게 되면 얘들아 이걸 땅바닥으로 계속 내려. 그냥 이대로. 그럼 어떻게 되노?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둥근 부분에 해당하는 땅과 둥근 부분에 속하지 않는 네 기퉁의 땅이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밥그릇을 종이를 통과를 시켜버리면 약간 이런 느낌 들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이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근데 뭐 어쨌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 그대로 원이라고 해서 통과해도 상관없는데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내 귀퉁이의 땅이 어디겠노? 여기가 중국이면 여기가 내 귀퉁이가 되잖아. 어디에? 아, 하늘과 하늘, 그러니까 봐봐. 둥근 부분에 속하지 않는.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어. 물론 그림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때 중심의 북극성을 위시한 하늘이 투영된 지역을 문명화된 중화 이에 속하지 않는 내 귀퉁이는 이민족의 땅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뭐고? 어허. 우리 위에는 하늘이 있고 너희들은 하늘이 없고 우리는 배운 사람, 너희는 못 배운 사람이 됩니다. 가경아 오랑캐죠, 오랑캐.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융합 3번 독서입니다. 맞아. 이렇게 사각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인 거지. 진짜 말 그대로.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세계관이 바로 화이관으로 발전합니다. 화이관. 화이관이 뭔데? 중화 세계를 문명화되는 화, 우리는 배운 사람. 자, 이민족을 야만 상태의 이로 표현하게 됩니다. 맞지? 하늘의 이, 이치가 적용되는 중화 세계가 그렇지 못하는 이민족의 세계를 교화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이지. 누구 생각나노? 그 말 타고 있는 아저씨. 자, 시진핑? 자, 좋은 말입니다만. 뭐 나폴레옹 같은 느낌. 자, 든단 말이야. 이건 뭐고 얘들아? 그 제국주의. 맞지? 예. 제국주의. 그러니까 자국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나라를 맞지? 침범해 가는 형태란 말이야. 자, 낙서금지. 집중해봐라 어허. 얘들아. 이렇게 네. 지리적, 문화적 중화권을 포괄하는 중화적 세계관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중화적 세계관이 일단 중국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유교 문화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선은 유교 문화를 받아들였잖아. 맞지? 근데 네. 유교 문화에 깔려있는 게 뭐겠노? 중화적 세계관이란 말이야. 차이나 맞지? 넘버 원. 그러면 그거를 뭐 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지. 맞지? 그걸 생각해줘. 그게 일문단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 이제. 자, 중화적 세계관입니다. 중국 중심입니다. 알았지? 당대 지도에도 뚜렷하게 투영됩니다. 어디에도? 지도에 나타납니다. 중국 대빵 많아요, 그리고. 중화 세계를 중심으로 주위의 이민족이 거주하는 사해, 그 외부에는 미지의 공간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직방 세계입니다. 직방. 앱에도 있잖아. 직방. 직빵.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얘들아 이거 같은 말이야. 중화 세계관이랑 얘는 같은 말이야 일단은. 맞지? 음흠. 근데 약간 지도에 그게 반영되기로는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민족 중심, 그 다음에 이민족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바다가 있을 거고, 그 옆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데? 몰라. 미지의 세계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아무것도 없어. 예. 그게 바로 직방 세계입니다. 지도.
알았지? 송나라 때 제작된 석각 화의도는 이름도 화의잖아, 얘들아. 직방세계를 자 형상화하여 제왕의 통치가 행해지는 중화세계를 중심으로 크게 표현하였다. 얘들아, 중심에 크게 표현하고 중국과 교류한 일본 조공국만 주변에 작게 배치합니다. 그러면 조공국이 아니면 안 그려져요. 아예 왜? 조그맣게 아예 그리거나. 없어. 아예 없어. 그래도 조공을 바치니까 작게 표시. 우리나라는 대빵 크게. 이거 이해되겠지? 으흠. 예. 직방세계의 중심의 중화적 세계관은 유교적 사고의 토대를 이루어 조선에도 대표적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흠. 괜찮지? 자, 16세기입니다. 제작된 얘들아 이거 어디에 반대로 돼 있다는데 혹시 아나? 혼일 역대 국도 강리지도. 한국사 얘들아 배운 아, 사람 이거 무슨 지도고? 이거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그러니까 뭐 이름이 반대라던데 누가? 배울 때랑 뭐 혼일 강리 역대 지금 검색해 볼게요. 검색해봐. 하여튼 어쨌든 지도입니다. 혼일 지도라고 하자. 16세기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대. 그럼 얘들아 봐봐. 네, 이러한 세계관 반대로 돼 있어요. 뭐라 돼 있노? 혼일 혼일 강리 역대 국도시도. 이게 반대로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거야. 옛날 글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자, 몰라. 이름을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자, 얘들아. 그래서 누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자, 알았지? 너희는 한국사는 이름이 반대돼. 근데 이러한 세계관이 뭐냐면 직방세계지더라. 직방. 이해되겠나? 자, 보자. 지도 상단에 역대 중국 제왕들이 도읍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이거잖아, 얘들아. 어디서 만든 지도인데? 어디서? 조선시대 지도라며. 조선에서. 근데 네. 중국의 역대 제왕들의 그 도읍이 기록돼 있어.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미 오호. 이미 끝났지. 중국 중심이야. 그 다음에 지도의 중심에는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크게. 조선과 작은 원형으로 축소된 일본이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관심. 북쪽에 만리장성과 사막은 있습니다. 자기 만리장성. 서쪽에는 얘들아 성수해가 위치하고 있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간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하고 그리고 중국은 크게 주변은 작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화적 세계관과 직방 세계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에 받아들인 세계관은 다 일치해. 똑같대. 맞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지워야 되는데. 뿅. 자, 겉. 보자 얘들아. 자, 그러면 자, 오케이.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네 얘들아. 같이 얘기하면서 해도 돼. 이렇게 이렇게 그게 제일 좋아. 마이크 되는 사람들 특히 담비랑 민준이랑 대민이랑 밑에 사람들 마이크 다 껐네. 아까 수연이랑 이렇게. 오호, 마이크 그거 놀고 있고. 자, 중화적 세계관은 중국 중심 직방입니다. 맞지?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으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 그럼 봐봐라 얘들아. 일단은 중화적 세계관이 서구의 지식의 유입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우리 시험의 포인트는 어떻게 라는 게 문제일 거야. 맞지? 16세기 이후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서구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거야.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리적 지식도 전파를 하게 되는데 이거 봐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기독교 전도를 위해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야 얘들아.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해. 봐봐. 선교사들이 왔어. 기독교를 전파를 해야 돼. 지리적 지식도 전파하는데 근데 전파를 하는데 먹히나 안 먹히나 얘들아 이게. 안 먹혀. 근데 안 먹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야. 중국은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야. 우리만 배운 애들. 나머지 애들은 뭐야? 못 배운 애들.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배울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일단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뭐가 중국 중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야. 이해되겠나? 얘들아. 네. 그 얘기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봐봐.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를 전했겠지.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면 안 되고 구체이고, 자, 지구설이지, 지구설. 그 다음에 중국 외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대. 그게 중국의 중심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자, 도움이 되었대, 얘들아. 자, 보통 막 칼 두고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는 연행 사신들에 의해 조선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얘들아. 자, 결국 그 사신들에 의해 조선에까지 아, 영향력을 미쳤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조선에서는 서구식 지도를 벌써 안 모사하거나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중간하기도 하였대. 중간은 뒤에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찍어야 하거나 되는 거.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만들어내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 역법 개정과 같은 시대적 상황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영향력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쓰고 있나 봐. 근데 시대적 상황으로 개정하는 거에 연결이 되어서 이미 중국에서는 서구의 천문역법 반영했어. 얘들아. 시헌역을 채택했고 서구의 지식의 우수성을 공인했대. 누가? 중국에서. 그러면 조선에서도 서구 문물의 가치를 간과할 수 없지. 왜? 사대주의, 중국 중심, 이렇게 조선으로 유입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은 다시 당대 세계관과 지도 제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겠지라고 하는 거야. 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보자.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별로 없어. 자, 하지만 선교사들 뭐 그런 정보들이 결국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조선에도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자,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결국 뭐 영향을 주었다. 끝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지? 그 다음에 예. 19세기에 제작된 여지전도라는 게 나옵니다. 얘들아 19세기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수천 년 전에요. 19세기 말이야. 얼마 안 됐잖아. 수백만.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데 어허. 직방세계 중심의 지도와는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중요합니다. 직방은 위에도 있었는데 중국 중심이지. 네. 맞지? 그럼 이게 다르다는 거야. 차이가 나는데 시험에 물어보겠지? 맞지? 봐봐. 네.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에 담긴 지식이 조선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말은 긴데, 자, 얼마나 라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어떻게 보자. 여지전도에는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실제 축척보다 무척 작은 규모일지라도 간략한 모습으로 서쪽 지명과 함께 그려져 있으며, 이게 얘들아 엄청난 특징이야. 왜? 아까는 중국 중심은 필요 없는 애들 안 그렸잖아. 근데 여기는 그겁니다. 이 봐봐래. 자, 이걸로 할까?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여기 어디다 넣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서구 세계 지도. 이게 여기에 돼 있지. 맞지? 네. 그치? 오세아니아의 대륙도 나타나 당대인들이 해당 대륙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된 거야. 모르는 나라도 그려져 있는 거야. 또 이전 지도 대부분이 천원지방 중국 중심이야. 맞지? 천지관 하에서 동서남북의 사방의 끝을 표현한 사극 개념을 사용했어. 얘들아 동서남북 내 끝에 뭐가 있다고? 아까 천원지방. 주작. 아니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 그거를 보통 썼었는데, 그러면 여지전도는 어떻게? 남극과 북극의 표기만 보이고 동서의 끝은 표기되지 않았어. 얘들아 동서의 끝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고? 세계가 계속 이어져 있다. 맞아, 이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지전도는 엄청난 거지. 중국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야. 요거까지 이해되겠나? 가장 좋은 게 얘들아 여기까지 여지전도가 가장 중요해 보여.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동서의 끝이 표기되지 않았어. 좋은 말이지. 그래서 여기 다른 말로 지구설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좋은 거지. 맞지? 그런데 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도는 여전히 중화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대. 아니 왜? 이때까지 다른 거였잖아. 많은 정보 있었고 네 가지 끝에 절벽이 있지 않았다는 거야. 맞지? 그런데 왜?
보면 지구소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자, 세계의 중심은 상대적인 건데 이는 중화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가 돼. 싸우자는 거지. 근데 여지전도는 이전 지도들과 마찬가지로 경의선, 황도 같은 천문 정보를 배제하고 대지를 평평하게 나타냈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정보는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없애버리고 땅은 평평하게 해버렸대. 그런 다음에 다른 제국은 작게, 중국은 크게 그렸다는 거야. 크게. 그럼 얘들아 시험 문제는 이거지. 여지전도는 서구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과 여전히 중국 중심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걸 적으라고 할 거야. 많은 정보 수용, 그 다음에 지구설 어느 정도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중국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보를 천문 정보를 배제했고 대지를 평평. 그 다음에 중국을 크게 그렸다라는 게 아직도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되겠나? 그 다음에 17세기 자 김시진입니다. 예조. 근데 17세기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 거꾸로 올라가잖아. 네. 맞지? 그러면 심하면 심했지 뭐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중국 중심의 그런 그렇죠, 사상이. 그렇죠. 마테오 리치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되게 부잣집 아저씨. 자, 어허. 서구식 세계 지도를 풍수도라고 말을 해. 풍수도. 야, 그래 그 풍수도 말이야. 이렇게. 근데 당대 조선에서 볼 수 있던 풍수도는 풍수설에 의하여 지역을 실제와는 다르게 표현하거나 얘들아 포인트 조선시대 풍수도는 얘들아 지역을 실제와는 다르게 표현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한 지도였다. 엉망이란 얘기지. 네. 그걸 뭐라고 불렀는데 풍수도라고 부른 거야. 그런데 세계 지도를 풍수도라고 지칭했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봤다. 긍정. 부정입니다. 어허. 아니 봐봐 지금 클릭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 봐봐 집중 집중. 봐봐 얘들아 원래 조선시대에 있는 풍수도를 지역 실제와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나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한 지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럼 세계 지도를 풍수도라고 얘기했다는 말 자체가 에이 그 세계 지도는 실제로랑은 달라 없는 것도 막 표현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알겠지? 김시진의 네. 얘들아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야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 결론이 뭔데? 이 말이지. 성리학이 중국이지 얘들아. 이념이 지배하고 있던 조선 사회에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안 된다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에 비해 다시 18세기로 옵니다. 18세기. 그러면 17세기랑 19세기 사이잖아. 맞지? 자, 실학자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자, 목소리를 좀 낮춰야겠다. 밤이라서. 잘 들리지? 중화세계 이외의 문물을 경시하던 당대 학자들에 맞서서 지구서를 바탕으로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하였다. 와 이거 봐라 얘들아. 시험에 나와야지 왜? 18세기에 얘들아 19세기 여지전도에도 중화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18세기에 100년 전에 홍대용이라는 이미 사람이 중화 세계관에 극복을 했대. 아예. 대단한 사람. 엄청나지 얘들아. 시험에 나옵니다. 엄청난 저는 걸. 경위선에 입각한 서구식 세계 지도의 방법. 여기랑 차이 나지? 아니네. 아직까지는 아니네. 천문 정도 배제, 왕은 차이가 나지. 수용을 해버리고 과학적 설명, 월식에 대한 지구설을 설명했습니다. 증명했고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어서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랑 차이 납니까? 화이 사상이랑 차이가 나지. 맞지? 그래서 화이를 구분하지 않는 화이 일야 모두 똑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엄청난 사람이지라 다시 홍대용, 그 다음에 중화적 세계관 극복, 그 다음에 서구식 수용, 그 다음에 지구설 증명, 그 다음에 화이 일야 누구나 어디나 다 똑같아. 그럼 왠지 지도도 대단한 왠지 걸. 약간 자 봐봐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그 자체로 가치와 존재의 의의를 지니고 있고 상하 귀천이 없어.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답니다. 얘들아 그럼 이런 말 하면 뭐가 짧아져? 뭡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수명이 짧아져. 상하 귀천이. 네? 아니 목숨이 위태롭다고. 양반들이 뭐가요? 가만히 있겠냐고. 기득권 친구. 막 깝쳐서. 농담인데 어쨌든 봐봐.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귀천론에 대해 부정적이란 말이야. 왕이 보면 지금 난리 날 얘기야 이게. 반란이야, 반란. 그래. 반동이다. 그 봐봐. 사람과 사물이 같다는 일물균론. 사람이 코로나랑 같다는 거지. 자, 요로 발전을 안 해가지고 돼. 너무 무서워. 지구촌을 바탕으로 하는 홍대용의 주장은 서구 문물의 수용의 논리적 근거로도 작용했고 일찍 죽었겠지. 서구식 세계 지도에 표현된 세계는 중국 중심의 지리적 이런 것들에서 쭉쭉쭉쭉 서서히 변화시키는데 의의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홍대용은 얘들아 강력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들아 여지전도랑 김시진이랑 홍대용 구분할 수 있으면 시험에서 틀리지는 않을 거야. 요거 얘들아 본문 내용 좀 이해되겠나? 자, 문제도 봐야 된다 얘들아. 1번에 답 찾아봅시다. 나 풀어봤다라고 그냥 답 체크하지 말고 읽어봐라 한번 꼭. 틀린 거 빨리 답. 한 5명 정도는 답을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리. 답 외워서 체크하지 말고 이렇게 꼭. 자, 4번 또 뭐 맞는 답이 다 나와도 좋은데 뭐 틀린 것도 하나 정도 나와야 이제 구분도 해보고 얘기도 하고 좋지. 딴 사람들 얘들아 다 하나씩 적어줘. 괜찮아. 저는 2번 같아요. 채팅창이나 뭐 화면에 없나? 자, 민준이 감사합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얘들아 답은 꼭 좀 적어줘 알았지? 그래야 문제가 기억이 난단 말이야. 다음에 또 공부하려고 하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 범위라면 공부 안 해도 되게 이제 같이 처리하고 버려버리자. 답이 얘들아 일단 이게 1번에 4번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얘들아 보자. 천원지방 중국 중심이지. 맞지? 중화세계관 적천지관에서는 남극과 북극의 존재는 인정하되 일단 이 말 자체가 틀렸어 얘들아. 그냥 동서남북 양 끝에 아무것도 없다라 그랬잖아. 이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미 다 틀렸네 얘는. 그리고 조선에는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하는 지도가 존재하였다. 그게 있었다. 뭐고? 피읍으로 시작했다. 풍수도 있었지. 풍수도. 아까 약간 그러면서 서방 지도를 그렇게 약간 비판했다 그랬잖아. 몇 세기였나? 17세기였나? 네. 맞지? 김시진이. 맞아. 김시진. 맞지? 그리고 조선에서 서구식 지도를 모사한 것은 서구의 지식을 중국에서 공인한 상황과도 관련했다. 그렇지. 중국이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도. 맞지? 자, 그렇게 네. 보면 됩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적절한 건데 윗글을 바탕으로 가에 대한 보인 반응입니다. 자, 문주킴. 자, 4번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4번. 자, 전부 다 4번이가 얘들아 엄청나게 빨리 풀었네. 자, 난 보기 박스 읽었는데. 자, 다른 사람들도 답 좀 체크해줘 봐봐. 자, 이번에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이고, 보기야. 자, 괜찮아. 답을 꼭 체크해줘. 맞든 틀렸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체크하면 얘들아 답이 기억난단 말이야. 진짜로. 이게 하나 체크하는 거랑 체크 안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야. 또 봐야 돼 다음에. 안 봐도 돼 다음에 이 지우는. 얘들아 정답은 4번입니다. 왜 잘했나 안 보자 얘들아. 중화적 세계관이 투영된 지도에서 축척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처럼 특정 지역의 규모가 과장되어 일정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됐겠군이라 그랬습니다. 오, 여기 있어. 그 용도가 뭐 과시, 위협이라는 말로. 그럼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틀린 것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야. 직방세계 중심의 지도에서 중국 중심이지 지도에 표현된 지역을 한정하는 것처럼
여러 지역을 생략해 표현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얘들아 1번은 그럼 뭘 잘못했습니까? 1번은 이거요. 한정. 중국 중심의 얘들아 지도에 표현된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 네. 근데 보기 윗글을 바탕으로 얘를 봤을 때 정각도법. 근데 얘는 봐라. 왜곡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있어야지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략이란 말이 없지. 이 부분이 네네. 문제가 된단 말이야. 2번은 특정 국가를 지도 중심에 크게 배치하여 이건 있는데 아까처럼 맞지?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대영 제국의 위치가 이게 아니지 얘들아. 실제 위치랑 옮겨진 건 아니고 확대는 맞지? 맞지? 2번이 왜 틀린지 알겠지? 위치 옮기면 안 돼. 됐어.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화이도입니다. 화이도. 화이도. 아까 맞지? 중국에서 자 조국 국들의 영역을 축소해 그린 것처럼 냉전 시대 서방 세계의 위협적 국가였던 구소련의 영토를 매우 작게 나타냈겠군. 아니지 얘들아. 이게 지금 냉전 시대의 서방 세계는 고위대에 위치한 구소련을 위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랬는데 이게 옛날에 다른 지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얘들아? 면적이 크게 과장됩니다. 크게 과장돼요. 원래 아프리카 더 커요. 맞아.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구소련을 지금 적대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저 지도 쟤들 나라 너무 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적대감이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작게 나타내는 게 말이 안 맞아. 되겠지? 네. 그 정도로 보고 3번 있나? 3번 가봅시다. 얘들아 3번에 A와 B가 뭐 있냐면 A가 여지전도야 19세기. B는 밑에 거고. 여지전도 아까 본문에서 했었습니다 얘들아. 네. 그 서방의 어떤 영향도 받았지만 중국 걸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 답은 적절한 게 아하. 뭘까요? 대박. 어, 자, 1번 전부 다. 다른 사람들도 좀 체크해줘 봐봐. 얘들아 괜찮아. 아이고. 우리 1번이 답이 이제 정답이래. 얘들아 엄청 빨리 풀었네. 자, A와 B는 모두 서구와 관련된 지식을 지도의 일부로 드러내고 있다. 여지전도는 뭐에서 드러냈지? 얘들아 여지전도는 풍수도. 기억해줘 봐봐. 여지전도는 뭐에서 시작했어? 아프리카랑 맞아 오세아니아. 맞아. 많은 지역이 이제 적혀 있었지. 맞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고 얘는 그런 거 있지. 지천. 역사적 그래 이런 것들 맞지? 자 측량법.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1번. 2번은 얘들아 뭐를 수정하면 좋겠노? 그치. 이게 그래 맞아. 모두 배제 못했지. 맞지 맞지? 네. 모두 지금 중국이 크잖아. 3번 정도 가보자 얘들아. A와 달리 B는 고금의 역사 사실이나 실제 명칭을 지도에 기록해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있다. 또 틀렸습니다. 아니지 맞지. 그대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극복하지 못했지. A와 달리 B는 지도에 남긴 다양한 정보를 통해 조선 학자들의 문화적 서열 인식이 약화되었다. 서열 인식이 약화되었으면 중화권 거를 쓰지 않겠지? 안 쓰죠. 맞지? 근데 지금 약화됐다는 말이 잘못됐을 거야. 맞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도 괜찮나? 자, 4번에 얘들아 기억의 이유인데 서구 기억이 어디갔어? 지구설 바탕으로 홍대용이 서구 문물 수용의 논리적 근거. 홍대용 아까 파격적인 사람. 적절한 거. 자, 요거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랑 그래. 불가능한 걸 좀 찾으면 되는데 미송이 감사합니다. 민준이 감사합니다.
세계 중심이 상대적인 거라면 서구 문물도 경치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근데 위험한 말들이 얘들아 보면 뭐 국가의 이거는 쓸데없는 말이고 중화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문명화된 세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일단 자 이상한 말입니다 이거. 자 서구 문명의 우수함을 인정한다면 이런 게 좋은 말이지. 중국이 아닌 서구가 세계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걸 고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구가 세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오버된 상태야. 한 단계 더 나아가 버렸으니까 위험한 발언이 되는 거고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좋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오늘의 목표입니다. 융합 4번. 아까도 얘들아 이거 하나 때문에 한 30분을 더 설명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와, 이거 잘 논리예요? 예, 논리입니까? 논리 아니야. 그냥 논리 아니에요? 설명하는 건데 이해가 되고 못 되고의 차이인데 약간 애매할 수 있어. 아까 누가 이지연이가 너희 단톡방에 그 뭐 하나 올려줬더라고. 옛날에 방송에 나왔었다고. 심심한 사람들은 그거 그렇구나. 한번 봐봐.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잘 봐. 약간 네, 중요합니다.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 그러니까 사고 실험. 생각이야, 생각. 자, 사고 사고. 실험은 가상의 각본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에서 어떤 주장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아하. 자, 이게 개념이지 사고 실험에. 그러니까 결국 진짜 하는 게 아니고 가상의 각본을 설정해 놓고 어떤 주장을 이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생각. 그 다음에 그거네. 어허,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정해 보면 어떨까? 라는 발언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일종의 사고 실험이야. 무슨 말이 대충 감이 오지?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조건을 설정해 보고. 만약에 내가 지금 학교를 자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고 실험이지. 맞지? 결론이 뭐라 나겠노?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절대로. 하면 안 돼. 사고 실험을 실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과학자들이 네. 실제로 하는 실험처럼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여러 변수를 알겠습니다. 이리저리 바꾸어 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들아 사고 실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과학자 왜 실험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몇 가지 이야기가 있네 얘들아. 일단은 상황 가정 설정이고 변수가 일단 그릇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검토가 있어. 3개 정도면 좋아. 요거 3개가 얘들아 뭐라고? 실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알겠지?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얘들아 요거 3개 답하면 돼. 요거 3개를 하기 때문에 실험이라고 우리가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실험하는 것과는 다르게 얘들아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을 경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진짜 우리가 하는 실험 가운 입고 실험실 다르게 사고 실험은 순전히 생각만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와우 쉽겠지 얘들아. 자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난다 얘들아. 너희 자 어벤져스에 갑자기 그 아저씨 누구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 그래 막 이렇게 그 데미니처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었어. 그 앞뒤의 시간적인 거 다 생각해보고 이렇게 물론 실제로 갔다 오는 거겠지만 그겁니다 얘들아. 맞지? 그 봐봐. 가상의 각본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허용합니다. 이게 어허. 중요합니다 얘들아. 봐봐. 가상의 각본이잖아. 논리적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된대. 허용. 어허. 중요합니다 얘들아. 실제 시험에도 여기서 나옵니다. 어허. 가능성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법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법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상상하는 데 논리적 모순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면 돼.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잘 봐.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는
일단 실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하는 거 일단 미리 다시 얘들아. 자, 가정, 설정, 변수, 검토 있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기만 하면 무조건 다 가능한데 봐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가능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불가능한 거야. 그럼 뭐라고? 자연 법칙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뭐가 실험이 가능하다는 거야. 사고 실험이. 아니 그러면 자연 법칙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논리적으로만 모순이 없으면 가능해. 그러니까 네. 우리끼리 얘기인데 얘들아. 그러면 뭐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가능하면 실제적, 실적이 안 되면 자연 법칙에만 안 넘어가면 자연 법칙적으로 가능하고 자연 법칙이 만약에 안 된다 치면 그러면 뭐 논리적으로만 괜찮으면 뭐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 사고 실험입니다. 근데 얘들아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을 상상할 때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자, OX 문제. 사고 실험은 무제한으로 다 가능하다. OX. No. 논리적이어야 돼요. 맞아. 조건은 있어.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야. 한 90%는 다 되는 것 같고 한 10% 적은 비논리적인 거는 안 돼. 알겠지? 거의 다 됩니다.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범주가 이렇게 돼. 실제가 아니면 법칙적으로 그랬으니까 법칙이 더 클 거고 법칙이 아니면 논리적으로만 되면 모두 다 가능해 라고 하는 거야. 포함관계는 이런 형식이 되어 보입니다. 근데 뒤에 문제가 있더라고. 얘는 바로 처리해버리게. 알겠지? 이런 관계로 가면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중요한 건 안 나왔습니다. 자, 봐봐. 근데 머리에 땀이 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사고 실험은 자, 철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얘들아, 이걸 봐서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보고 나면 밑에 가보면 얘들아,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얘기를 따로 해줘. 아하. 맞지? 아,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쓰이긴 하는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실험도 라고 합니다. 얘들아 갈릴레이가 자유낙하 실험도 실제로 얘들아 피사의 사탑에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했는 실험이래. 실제로 한 건 아니래. 나 옛날에 실제로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 갈릴레이는 물체의 낙하 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얘들아 그럼 반박해봐. 빨리. 물체의 속도는 낙하 속도는 질량에 비례한다. 반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질량에 안 비례하지 비례한다. 않는다는 얘기겠지. 맞지? 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말이 됩니다.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끈으로 묶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본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가정이겠지. 자, 맞지? 얘들아 묶었어 일단 가벼운 거. 그러면 자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는 모순된 결과가 나온대. 왜?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춤으로 네. 그러면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이전에 물체들의 중간 속도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맞나 얘들아? 맞아요.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속도가 적어야 되잖아. 낙하 속도가. 근데 무거우면 네. 빨라야 되잖아. 근데 두 개를 묶었어. 그러면 그 중간 정도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예.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의 물체들보다 무거워지므로 이건 무슨 말이고? 내가 어쨌든 얘들아 묶었잖아. 질량이 증가합니까? 축소됩니까? 증가하지. 두 개를 묶었잖아. 네. 아무리 가볍다고 하지만 물체 하나를 묶었으니까 질량은 증가해. 근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질량이 증가되면 더 빨리 떨어져야 돼. 네. 맞지? 근데 그렇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갈릴레이는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와 물체 질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대. 이해되겠나? 근데 얘들아 재밌는 거는 자 봐봐.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미 오류가 생긴다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류가 생긴다는 거야. 어디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그러니까 이것도 비판할 수 있고 이것도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나 얘들아?
이래도 저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 뭐 상관이 없나? 라는 식으로 결론이 가는 거겠지. 되겠나? 이렇게 예시를 하나 들어줬대. 자, 그 다음에 자, 사고 실험은 실제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거지. 아까 실제로도 불가능하면 자연 법칙으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자연 법칙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상상한 일에 많기에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뭐라고 받는다고. 얘들아, 자, 사고 실험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봐. 네. 야, 그거는 실제로 실험이 안 되는데 그걸 해봐야 뭐 하겠냐? 라고 하는 거고, 맞아. 자연 법칙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해봐야 어디다 쓸모가 있는데? 라고 비판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다 한 단계 더 있었지. 네. 사고 실험은 논리적으로 상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잖아. 거기에 대한 비판이야. 아니 실제로도 안 되고 법칙적으로도 안 되는 걸 해봐야 뭐하니?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고 실험에서는 논리적으로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맞지? 그런데 봐봐. 가상의 상황이 실제로 성립할 수 없을 때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면 합당한 근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상이 된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야. 실제로 되던가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아야지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좋은 말이지 얘들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얘들아 봐봐. 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은 꼭 어떤 이론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어떤 이론에서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도 있을 거고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어 특정 이론을 드러내거나 모호했던 생각을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얘들아 뭐냐면 자,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제나 법칙적으로 불가능한 걸 해봐야 뭐하니? 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야, 그게 꼭 어떤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만 하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야. 왜? 생각을 해주게 한다는 거지. 생각.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야. 나름의 의의지 이게.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사고 실험이 갖는 의의입니다. 되겠지? 철학에서입니다. 자, 얘들아 위에 있었지? 철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주장. 그 주장하는 걸 한번 봐보자. 철학에서.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얘들아.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지문은. 시작은 뒤에 있습니다. 쓰러지면 안 돼. 지금 벌써. 가봅니다. 철학에서 잘 알려진 자, 사고 실험으로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악마. 자, 기억했지? 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자, 의심하지 않아. 다시, 우리는 지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그러나 데카르트는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회의론적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겠나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그 약간 이거는 얘들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봐봐. 예를 들어 적어보자. 밑에 한번 적어볼게. 자, 인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쭉 가다가 중간에 악마가 있을 거야. 전지전능. 악마 있을 거고 그 뒤에 얘들아 뭐 지식이 있을 거야. 얘들아 요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인간이 지식을 뭐 하는데 얘들아. 자, 봐봐.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야. 우리가 지식을 믿는 과정이야. 믿을 때. 자, 신뢰라고 적어보자. 근데 그 사이에 있잖아. 그 사이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어떤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믿을 때 뭔가 영향을 주는 거야. 요 사이에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랑 악마가 건드렸는 부분이랑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요 말은 일단 이해가 됐지? 맞지? 그래서 자, 뭐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얘들아 봐봐.
만약에 전지전능한 악마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악마가 없다면? 없다고 해버리면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은 회의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아니, 없는 악마를 왜 실제로 있다고 얘기를 해서 실험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비판하는 거랑 똑같지? 실제하지 않는 건 필요 없어.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봐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뭐 어떤 생각을 한번 하게 해준다든지 모순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의의가 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고 입니다. 욕을 얻어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악마 사고 실험은 회의론이 타당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주었다. 이게 의의입니다. 그럼 얘 말대로 하면 맞겠지 얘들아.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 괜찮지? 그리고 얘들아 현대에 들어 컴퓨터에 의해 가상현실이 점점 가능해짐에 따라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도 시험에 내기 좋아. 너희도 참고해봐 얘들아. 봐봐. 어떤 생각이냐면 마찬가지 얘들아 여기 인간이 있지. 인간.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가상현실. 중간에 뭐가 껴있는 거고 얘들아. 컴퓨터가 있는 거야. 자, 맞지? 그럼 얘들아 인간이 가상현실을 믿고 안 믿고를 따져보자. 물론 안 믿겠지 가상현실인데. 근데 중간에 컴퓨터가 관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속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야. 마치 뭐 전지전능한 악마인 것처럼. 그 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는 전지전능한 악마의 역할이랑 같다는 거야. 얘들아 되겠나? 지금 막 쓰러지고 네. 있으면 안 돼? 안 쓰러져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자,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들아 이제 우리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슈레딩거의 고양이. 고양이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야옹. 고양이 맞아. 유명한 사고 야옹. 실험의 하나가 양자역학에 관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입니다. 자, 얘들아 이게 너희 다른 지문에도 사실 나왔었고 양자역학은 요즘에 좀 핫한 지문입니다. 수능에 나와도 돼. 아마 수능 출제위원들도 어벤져스를 봤을 거야. 자, 봐봐. 고양이 한 마리가 쇠 상자 속에 갇혀 있으며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를 한번 가다 봅시다. 여기 있어요. 고양이 가닿나 벌써? 그래, 감사합니다. 네. 고양이가 한 마리가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유리병이 들어있다 얘들아. 유리병이 들어있습니다. 자, 유리병이 있고 그 다음에 독가스가 들어있대. 독. 자, 독가스입니다. 독가스 어떻게 그리지? 자,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자, 이렇게. 독가스가 있고 방사성 원자들이 함께 들어있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약간 애매한데 병이 아니고 그 밖에인가 봐. 방사성 원자. 방사성이 밖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자 유리병 위에는 망치가 놓여 있어. 망치. 자, 그래 망치 좀 그려줘봐. 자, 그러면 원자가 방사능을 방출하는 순간 망치가 놓여 있어서 원자가 방사능을 방출하는 순간 유리병을 내려쳐지. 자, 밑으로 가볼게. 치명적인 독가스가 발생한답니다.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방사성 원소로 인해서 그 다음에 망치가 내려가고 유리병이 깨지고 독가스가 나오고 고양이는 죽을 거야. 근데 그걸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게 사고 실험이라 그랬지 얘들아. 사고 실제로 고양이 죽이는 건 아니야. 근데 실험을 시작할 때 1시간 안에 원자가 붕괴할 확률이 2분의 1로 조절을 했대. 그러면 얘들아 1시간 안에 고양이가 죽을 확률은 살 확률이 반이잖아. 맞지? 반반이죠. 네. 반반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얘들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포인트 잘 봐 얘들아. 이해를 해야 돼. 이 고양이 사고 실험에서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일반적인 우리 알고 있는 물리입니다. 옛날 스타일. 핵의 붕괴가 1시간 안에 일어날지 아닌지에 따라 생과 사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2분의 1 확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얘들아, 이제 이게 중요하다 얘들아.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해줘. 그러나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봤을 때 해석하면 고양이의 생과 사의 두 상태는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파동함수로 표현될 수 있고 이러한 두 상태가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 얘들아 이 결론인데 좀 봐줘.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파동함수가 뭔지 몰라 이러면 안 돼. 파동함수로 만들 수 있고 파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얘들아 고양이의 생과 사의 두 상태가 뭐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고전분리학에 따르면 이 상자 안에는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았거나야. 근데 둘 중 하나예요.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고양이는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상태라는 말이 돼. 다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해되겠나? 일단은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다는 말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애매하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렇게 돼. 하지만 새 상자를 여는 순간에 중첩되어 있던 상태가 붕괴되기 때문에 생과 사 중에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상자를 열면 결과는 똑같아. 죽었거나 살았거나야. 근데 상자를 열기 전 상태를 보면 고전물리학이랑 양자역학이랑 다르게 보고 있어. 고전물리학은 상자를 열기 전부터 이미 죽거나 살았다는 거고 자 양자역학은 상자를 열기 전에는 고양이는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상태야. 정말 애매한 부분이지 맞지? 자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의 목적은 얘들아 목적이 뭐였노? 자 목적은 양자역학의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거야. 어떻게 비판했는데? 아니 어떻게 죽어 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을 수 있냐? 라고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비판을 해버렸대. 맞는 말이지? 그런데 얘들아 네. 정말 웃긴 게 아인슈타인 아직 웃긴 게 아니야. 아인슈타인도 한마디 더 보탭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슈레딩거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얘들아 신이 모두의 넷마블을 하지 않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주사위 네.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었거나 확률이 살았거나 없다. 그걸 몰라요. 따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음, 내가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졌는 걸 왜 주사위를 다시 굴리냐라고 하는 거야. 상자를 열었을 때. 그렇죠. 맞지? 응. 그러니까 같이 비판하는 입장이야. 얘랑 같은 겁니다. 얘랑 같은 얘기입니다. 비판했는데 근데 문제는 얘들아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버리냐면 하지만 슈레딩거의 의도와는 다르게 돼버립니다. 양자역학이 도대체 뭐냐라는 설명을 정말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유명해져 버렸어. 이해되겠나?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버렸다고. 뚜껑이 열기 전에는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았거나의 상태입니다. 아니 죽었거나 살았거나가 아니고 죽었으면서 살아있는 상태야. 가장 직관적인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뒤에 자, 후에 과학자들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적 중첩된 상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세모가 아니지. 자, 그렇다면 엄연히 입증되는 양자역학의 과학적 사실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얘들아 우리가 사실 낯설게 느껴지잖아. 아니 고양이가 죽었으면서 어떻게 살았을 수가 있냐고. 당연하지 맞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양자역학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보는 양자역학적 현상이 비록 고전역학적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이긴 하지만 이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의 틀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 좀 네. 이해되겠나? 얘들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옛날에 있잖아. 쌤이 어떤 지문에서 본 건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한 번만 더 얘기를 좀 해볼게. 좀 이해가 되나 네. 한번 좀 봐줘. 네.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 옛날에 쌤이 봤을 때, 양자역학에서 아주 작은 단위로 어디를 이제 갔었나 봐. 무슨 입자로 이렇게 갔었겠지. 어떤 입자로. 근데 원자와 전자
인 건 아닌 것 같았어.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가만히 있어봐. 옛날에 어떤 중심이 되는 원자 같은 애가 있었어. 그리고 양쪽에 기어다니는 굴러 돌아다니는 애들이 전자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테두리가 얘들아 그 여러 개가 있어. 에너지 층이 다르다라고 하던가 뭐 어쨌든 여러 층이 있어. 그런데 그 이런 얘기가 있었어. 전자가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한쪽 방향으로 돈다 치자. 그런데 얘들아 얘들이 아무 때나 갑자기 얘들아 지 마음대로 층을 바꿔 이렇게 순간이동을 해. 얘가 얘로 얘도 지 마음대로 순간이동을 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얘들아 순간이동이잖아. 진짜 이게 진짜 순간이동이든 얘들아. 아니 얘들은 순간이동을 하는데 왜 순간이동이 되는지를 아무도 이제 설명할 수가 없고 아무도 모르겠는 거야. 에너지 층위가 바뀌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겠어.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쌤 기억으로는 정확한 건 아니야. 오래된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도저히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뭐라고?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증명이 불가능해. 근데 얘들은 이렇게 돼. 순간이동이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순간이동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를 뭐를 얘기했냐면 얘를 상자 안에 집어넣어놓고 사람이 보게 돼. 관찰을 하게 되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사람이 딱 쳐다보면 얘들아 순간적으로 얘가 여기 와 있어. 근데 뭐가요? 다음 사람에 또 쳐다봤어. 그럼 얘가 다시 여기로 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사람이 쳐다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으로 바뀌어. 이렇게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데 여기 안에 있는 잘은 모르겠는데 전자와 같은 애들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거야. 같은 말이네 얘들아.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 순간이동, 들은 적 있나 민준아? 순간이동이 이거- 아니라 어, 그냥 있어서. 전자의 위치가 확률적으로 있다는 그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있다고? 네. 확률적으로 있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 나와. 일단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순간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일단 몰라. 봤던 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민준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대. 그래서 그냥 어, 우리랑 이해하는 게 달라요. 맞아. 달라. 일단. 그리고 얘들아, 아예 완전 다른 거죠. 다른 세상이야. 근데 잠깐만. 네. 여기 마무리를 해야 돼. 봐봐. 예민 세계. 물론 얘들아, 민준이 말대로 확률적인 걸 수도 있대. 알았지? 근데 네.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됐었냐면 사람이 쳐다볼 때마다 그 상황이 바뀌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쳐다본다는 게 이유였어. 누군가가 그 대상을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변화하는 이유였다고. 왜 그러냐면 얘들아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빛의 신호를 주고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빛이 입자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래서 그때 일단 되게 신기한 얘기지 얘들아.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러한 얘기였어. 그래서 우리가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영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 어딘가에. 내가 TV로 왔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생각을 한번 좀 해봐봐. 우리 지문이랑 겹쳐.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문제를 한번 가볼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얘들아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먼저 내용상이니까 이거는 한번 찾아보자 쉽게. 마지막 문제가 약간 골치 아파. 자 1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분노. 그러면 슈레딩거 고양이 죽은 거죠. 아니 그 사고 실험이라서 생각으로 해보는 거라서 죽이진 않았을 것 같아. 어허. 5번 자 또 얘들아 한 번씩은 꼭 읽어봐. 다음에 괜히 따로 공부하지 말고. 3번 같아요. 3번 같아요.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지금 책을 보니까 정답이 지금 2번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아주 좋은 상황인데 지금. 봐봐. 2, 3, 5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봐봐래. 일단 네. 적절하지 않은 건데
과학자의 경험적 실험과는 다르게 실제로 가능한 실험은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가능해. 이유는 논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연 법칙 내에서 실제 가능한 법칙 내에서 다 가능해. 얼마든지. 맞지? 자,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겠지. 근데 3번 보면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상상한 실험이 실제로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자, 그거는 뭐 위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가능한 실험이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네. 생각으로만 진행하지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 본다는 점에서 실험이다. 아, 이거 이제 실험이라고 봤던 이유랑 이제 되는데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도출되는지 본다는 말이네. 우리는 아까 다른 데 동그라미를 쳤었어. 근데 얘도 일단 본문에는 있으니까 답은 일단은 2번으로 해놓고 넘어가 봅시다. 자, 알겠지? 자,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아, 비옥, 니은, 디귿인데 실제와 자연 법칙과 논리입니다. 논리적인 게 범위가 제일 컸어. 그래서 답은 1번. 왠지 나올 것 같은 일단 그림이 있으니까 바로 했고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자 얘들아 내용상이니까 또 한번 맞춰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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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느리게 떨어질 수 있다? 똑같아요. 아 그래 그래 맞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결국 이제 느리게 떨어진다는 건 일단은 말이 안 되고 이제 뭐 더 빨라지던가라고 해야 된다고 본문에 얘기를 했었지 맞지? 이제 그 사이에서 얘기를 해서 모순점을 지적하는 건데 느리게 떨어진다는 말이 일단 말이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의 오늘의 목표로 갑니다. 빨리 끝나면 뭐 하나 더 해도 되고 A의 의미를 추론한 거로 가장 적절한 건데 A는 아까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몇 번이 제일 좋아 보이노? 3번. 자, 3번 또. 아, 속 쓰려. 자, 과음은 안 됩니다. 또. 쓰려. 자, 얘들아.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같이 있고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둘 중에 한 개야 라고 얘기하는 형태입니다. 맞지? 맞아. 얘가 일단 그건 괜찮아 보여. 다른 말들은 정말 오묘한 말로 갑니다. 얘들아, 고양이의 생존 가능성의 확률은 절반이 아닌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건 뭐를 잘못했다고 보면 되겠노? 부딩이 왜 이래 갑자기? 자, 이거 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옳잖아. 좋은 말이지. 근데 1번은 좀 뭐가 문제인 것 같노? 우리 입장에서. 그냥 확률이 괜찮아. 아니라는 건데. 확률이 아니라는 거. 또 다른 사람도.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의미.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게 그걸 뚜껑을 열었을 때 그걸 다시 이제 확률을 찾는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1번 같은 경우는 확률이 일단은 더 큰 값을 가진다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뚜껑을 열 때 생과 사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게 아니고 뚜껑을 열 때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확률이 더 큰 값을 가진다라는 말은 아예 아닌 게 된다고. 오묘해지지 얘들아 약간 예. 오묘해집니다. 자 오면. 일단은 5번으로 한번 가볼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걸 맞추면 되는데 못 맞추면 자 지금 못 갑니다 얘들아. 자 안 돼. 안 돼. 일단 얘들아 근데 본문을 같이 아니 너희가 빨리 답 찾아봐. 뒤에 정답 보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답 찾아봐 알았지? 꼭 찾아라 얘들아. 전부 다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줄 거야. 아, 집이지 저기 너무 어떻게 있어. 되노? 자 집에 가둬버리겠어. 게이드. 게이드가 어디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답을 꼭 체크해 주시오. 봐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얘들아 어쨌든 끝나는 대로 마칠게. 시간은 충분히 주겠습니다. 아, 배야. 쌤, 이거 3번 같아요. 일단 3번 답이 하면 나왔습니다. 또 어, 뭐야, 이거. 괜찮으니까 다 좀 확인해보자. 3번 한 표. 그다음에 또 틀어놓고 지금 다 자고 있는 거 아니겠지? 자, 네. 어. 자, 당연히 3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준이 감사합니다. 어허. 오, 어허. 현준이. 자, 어허.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는 집에 얘기지. 집에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구만. 집에 가기 위해서.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봐봐. 얘들아, 이중슬릿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중이니까 뭐 이제 이중슬릿이라고 생각해보자. 여기에 입자를 쏩니다, 얘들아. 여기가 입자 있네, 점점점. 발사하면 입자는 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대. 맞지? 그런데 반면에 자, 소리와 같은 파동을 쏘게 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파동입니다. 파동. 입자랑 다르게 파동을 쏘게 되면 자, 표시를 해보자. 자, 입자고 파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회절과 간섭 현상으로 인해 일단 우리는 회절과 간섭 현상이 뭔지 정확히 몰라. 근데 응. B처럼 파동 검출기에 두 줄이 아닌 여러 줄이 생긴대. 근데 뭔가 보여. 회절과 간섭 현상이 여기가 파동인데 안에도 생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파동이 여기 있으면 안에도 비슷한 형태의 파동이 간섭 현상으로 인해서 생긴답니다. 그래서 여러 줄이 생겨버린대. 보이지? 막 여러 줄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빛은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빛을 쏴주는 경우에도 검출기에는 두 줄이 생기는 게 아니라 파동성 때문에 여러 줄이 생깁니다. 빛도. 그럼 됐지? 이해된단 말이야. 이유는 뭐 때문에? 입자 때문에? 파동 때문에. 맞지? 전자를 사용해보자. 전자는 뭔데? 자, 전자도 역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대. 왜 자꾸 같은 걸 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뭐가 돼야 되노?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성됩니다. 누구 때문에? 입자 때문에, 파동 때문에? 파동 때문에.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번에 하나씩 전자를 쏘아보자. 근데 전자를 쏩니다, 얘들아. 자,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개씩 쏴보는 거야, 한 개씩. 그랬더니 얘들아, 신기하게도 한 개를 쐈는데도 불구하고 간섭 무늬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야. 생기더래.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뭐가? 일단은 간섭 현상이 생겼는데 문제는 자, 입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랑 얘 중에 어디로 통과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아, 관측 장비를 설치를 하고 자, 장비를 통해 전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측정할 수 있었는데 측정이 되겠지 얘들아. 어디로 통과한다 어디로 통과한다. 그런데 이때 간섭 현상이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럼 얘들아, 간섭 현상이 사라졌다는 건 뭐가 사라진 거야? 입자와 파동 중에 파동? 파동의 어떤 성질이 사라지는 거야. 뭐 때문에? 오로지 관측했다는 것 때문에. 맞지? 전자의 파동으로서의 성질이 사라지고 입자의 성질만 남아있는 거야. 결론은 입자는 한 번에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며 파동은 한 번에 여러 군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거야. 입자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것 같고 파동은 물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한 번에 여러 군데에 존재할 수 있다. 여기도 저기도. 그래서
관측을 시작하는 순간 이 입자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파동 함수가 붕괴되어 결국 입자로서의 성질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요까지 좀 이해되나? 네. 거의 똑같은데, 자, 관측을 함으로써 간섭 현상이 사라졌고 그 말은 결국 입자로서의 성질만 남아있는 것이다. 파동이 의미하는 게 한 번에 여러 군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라는 정도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얘들아, 그래서 답이 3번이 맞습니다. 전자가 동시에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여기 파동이지. 고양이의 네. 생과 사 상태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파동 함수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정답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보기가 다 중요해. 자, 봐봐. 고양이의 생과 사를 확인하기 위해 뚜껑을 여는 것은 간섭 현상이 더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더 잘 안 일어. 간섭 현상이 안 일어나게.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 얘들아, 간섭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죽었으면서 살았어야 되잖아. 맞지? 네. 근데 뚜껑을 연다는 거는 뭐 파동 함수가 붕괴된다는 거잖아.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얘는 네. 잘못됐지. 빛이 입자와 파동의 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 두 가지 성질. 고양이의 생과 사 두 상태를 의미한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생과사. 아니, 이걸 많이 고를 거란 말이야. 왜 2번이 잘못됐습니까? 입체 고양- 비자 파동 성질. 생과 입체인 것 사는 같은데요? 뭐 때문이고 얘들아? 생과 사는 입자 때문이야? 파동 때문이야? 파동. 입자. 아니, 입자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파동이 왜? 파동이지. 파동이 간섭 현상으로 여러 군데 나타난다 그랬잖아. 결국 응.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생과 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파동 자체가 이미 생과 사를 의미하지. 맞지? 그러니까 2번, 3번이 이게 대립돼. 응. 3번이 파동 때문에 생과 사가 중첩이고 2번이 갑자기 입자와 파동 때문에 생과 사 두 상태가 각각 하나씩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이해되겠지? 자, 하여튼 자 봐봐. 전자를 쏘아 고양이를 관찰하면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관측되어 있군. 이거는 그냥 틀렸다 하자. 고양이가 여러 마리 나올 수는 없잖아.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입자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파동 함수의 붕괴는 고양이의 사고 실험의 핵 붕괴에 해당했군이라고 그랬다. 핵 붕괴는 얘들아 뭐고? 아까 망치 터지고 병 깨지고 고양이 네. 죽겠다는 실험이었잖아. 네. 그러면 입자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파동 함수의 네. 붕괴가 핵 붕괴에 해당한대. 그럼 뭘 고쳐야 되지 우리는? 자, 빨리 질문 답 해줘야 집에 갑니다. 빨리. 안 돼. 파동 함수. 핵붕괴. 그러니까 뭐를 바꿔야 됩니까? 뭐를? 입자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 정말 오묘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봐. 입자성이 나타난다는 건 얘들아 뭐고? 입자성이 나타난다. 입자성이 나타난다. 파동 함수의 파동성을 붕괴는 얘들아 그 파동의 성질은 사라지는 거고 입자성이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하지. 맞지? 자, 그런데 네. 고양이 사고 이제 사고 실험에 핵 붕괴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핵 붕괴는 얘들아 파동 네. 함수의 붕괴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정해진 그 가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도 애매한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고치기는 정말 뭔가 좀 그런데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니까 입자성이 나타난다는 건 파동 함수의 붕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여기서는. 그런데 고양이 실험에서 핵 붕괴가 그걸 얘기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야. 핵 붕괴가 1시간에 2분의 1 확률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관측이 들어가야 파동 함수 붕괴, 파동이 붕괴되고 입자성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 앞뒤가.
그런 생각 들지 않나 얘들아? 그래서 네. 얘들아 머리가 좀 아플 거야. 근데 집에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봐. 정답은 아까 3번이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또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내일은 일단 독서인데 뭘 할지는 결정이 안 해놨어. 자, 알겠습니다. 힘내고 쉽지 네. 않으면 복습해보고 이 파일은 나중에 다시 메일로 보내줄게. 그리고 알겠습니다. 모의고사 정답 좀 빨리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준아 안 보냈지? 네. 자, 그럼 내가 좀 이따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 전달사항 또 뭐 있었지? 전달사항이 없었나? 다른 건 없고 숙제만 좀 확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보낸 사람들 좀 보내주고.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안녕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봐봐, 알았지? 네. 네. 고생했습니다. 이거 누구지?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 내일 만납시다. 맞나?